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어른이날이죠. 공부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3, 4월 마무리를 여기 주제를 530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 수업에서 예고도 했지만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외국인 토지법은 살짝 중요했는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민사특별법이죠.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단원에서도 반드시 출제되니까 그래서 오늘 마무리 주제를 530페이지 주택임대차, 이어지는 상가임대차, 경매 그렇게 해서 이제 총괄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교재 530페이지 펴놓으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 그럽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 있고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를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택임대차를 꼼꼼히 잘 정리하시고 상가는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택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상가도 하나, 민사특별법에서 민법에서도 하나니까 두 개도 아니고 반드시 나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 문제 정도를 정리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를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법조문으로 법률식으로 공부하고 우리 시간에는 실무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훨씬 재밌겠죠. 실전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것과 실무적을 묻혀서 실력을 자꾸 쌓아 가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출발을 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출발을 하면 항상 제목만 가지고도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매번 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보호를 한답니까? 주택에 대해서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 뭘까요? 고민해 보셔야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 이런 개념을 훨씬 크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택 고민해 보시고 임대차 보호법인데 임대차는 집주인, 임대인하고 세입자인, 임차인 사이가 임대차입니다. 누구를 보호할까요?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제목 옆에다가 크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 시험에서 흘러갑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 진행되는데 자,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래요.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할까요? 여러분이 세 살아봤습니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런데 보증금만 보호되면 안 된다 그랬죠. 집주인이 보증금 내주면서 비바람 몰아치는데 내일 나가시오. 이것도 좀 웃긴다 그죠? 그래서 기간도 보호해 줍니다. 자, 그럼 제목에서 크게 전달하는 것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보증금이 보호되는구나, 이렇게 기간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좀 더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의식하시면서 공부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월세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한다. 크게 두 줄기를 잡았죠. 어떤 분은 임차인의 딸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원래 될지 안 될지. 임차인의 딸을 보호하거나 세금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아니죠. 그래서 보증금과 기간입니다. 자, 이제 서론을 정리하면 드디어 내려가면 큰 2번 적용 범위, 보호 대상 비교적 중요합니다. 이것도 오른쪽 올라갑니다. 531페이지 상단 첫째 줄에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줄 것입니까? 공부사항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여관이나 여인숙은 주택이 아니죠. 근데 방을 고쳐서 살림 살고 있으면 보호됩니다. 실질적 용도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공장은 주택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기숙사를 고쳐서 살림 살고 있습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됩니다. 실질적 용도를 따르겠다. 그래서 공부상 기준이 아님을 잘 보시고 거기 위에서 넷째 줄 좀 내려오면 또한 역시 줄 거야 되죠. 미등기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무허가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고 건물의 구조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든 끼든 무엇가든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주거용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동그라미 2번 내려오니까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데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보호 대상이 된다. 방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노인들이 방을 잘라서 앞부분을 담뱃집 이런 거 합니다. 가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호된다 안 된다? 됩니다. 주거 외의 일부도 적용해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니까 거기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니까 미등기 전세도 준용된다. 읽을 필요도 없죠. 무조건 살림만 살면 보호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별표 살림 살더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여관, 호텔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옆에다가 콘도, 민박집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놓습니다. 1박 2일 살림 사는 집 이런 것들은 보호되지 않죠. 일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해 주는 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딱 잡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이 제일 밑에 판례 하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요 판례 지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교재 53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2번 인적인 범위. 그럼 사람은 어디까지냐? 물건에 대해서 보호를 보셨다면 사람은 자 외국인 하고 들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살림 사는 사람 많죠? 보호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됩니다. 자연인이니까 외국인 보호 대상이 된다. 근데 옆에다가 메모하시기를 불법 체류자 X까지 하셔야 됩니다. 불법 체류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렇죠? 정상적인 외국인 보호됩니다.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게 줄 딱 것이고 자 법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까요? 코롱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수원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 얻었습니다. 왜 얻었는가 하면 지점장 사택으로 쓰려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정리했죠? 그런데 보호해주는 법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법인은 안 되는데 보호해주는 법인 두 줄이나 세제 줄 내려옵니다. 다만 찾았나요? 별표하시고 줄 하나 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죠.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3개는 보호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법인은 보호되지 않는데 LH공사, 토지공사 직원이 LH공사 이름으로 아파트를 세 얻었다. 보호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보호해준다까지 이제 보호에 대한 범위였다면 드디어 오른쪽 533페이지 보호 내용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한다고요?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고 위에 서론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면 1번 임대차 존속의 보호해서 우리 교재는 기간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어떤 교재는 보증금부터 보호해 주는데 뭐 순서는 관계없고 여기서는 기간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자, 1번에 1번 임대차 기간은 얼마를 봐준다? 무조건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 2년에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일단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바로 밑에 조문 제4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역시 별표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설적 바꾸겠죠. 그래서 임차인만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 지나가는데 이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세를 얻으러 갑니다. 가니까 집주인이 여기 방이 한 칸 세를 넣을 수 있는데 6개월이 지나면 우리 아들이 제대를 하니까 당신이 6개월만 살려면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세입자인 여러분이 알았어. 6개월만 살겠어. 하고 들어가 놓고는 6개월 만에 비껴줘도 되지만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임차인만이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저 세입자가 2년만 살겠다고 오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행히 6개월 만에 약속대로 비켜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2년을 주장해버리면 제대한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된다 그랬죠?
마당에서 잡니다. 소파에서 자거나 하여튼 그죠? 이 제대한 아들 소파에서 재는 수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하다라는 조문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임차인만이 유효함을 주장합니다. 내려가면 큰 2번 묵시적 갱신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줄 쫙 긋고 다른 말로는 법정 갱신이다. 같은 말인데 자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택임대차는 몇 년을 봐준다 그랬죠? 2년은 봐준다 그랬죠? 그래서 2년을 살 수 있는데 자 2년을 기간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기간이 끝나겠죠? 그때 집주인,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내용 찾았습니까? 갈로 익힌 문제 잘 들어요. 임차인은 끝나기 얼마? 2개월 전까지는 서로가 통지를 합니다. 집주인은 그렇겠죠. 자, 기간이 끝나가니까 계속 있을래요? 나갈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고, 임차인이 있겠다. 그러면 뭐 보증금을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는 나갈 거요. 더 있고 싶소. 이렇게 서로가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하는데 둘 다 말이 없대요. 왜 둘 다 말이 없을까요? 입이 무거워서. 그래서 말 없이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 즉 이렇게 그 말을 다른 말로는 법정 갱신이다. 그래서 말 없이 연장이 됐으니까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이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이거를 갈로 익힌 문제에 임대인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짚으셔야 되고 임차인만이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면서 보증금 돌려주시오. 그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기는 2달치 월세를 밀려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를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랍니다. 조 부분들에 대해서 갈로 익힌 문제를 대비해 놓으셔야 되고 특히 6개월에서 2개월인데 원래는 1개월이었어요.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딱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비교하겠지만 상가는 6월에서 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을 의식합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묵시적 갱신, 말없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법정갱신이라는 뜻을 정리했습니다. 넘어가면 534페이지 원래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상단에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왕별 딱 그리셔야 됩니다. 자, 왕별인데 갱신 요구권이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작년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원래 여러분이 사실상 처음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 별표 딱 하시고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는 2년을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구권이라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면 집주인,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자 봅시다. 3번에 내놓으면 첫째 줄에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즉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옆에 쫙 묶어놓고 별표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몇 개? 9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9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의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 그 지문을 뽑아서 이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9개 사유를 익히셔야 되는데 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거기 뭐 이임, 사비 뭐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임차인이 몇 개의 차임을 연체했다? 2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못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2, 3, 4, 5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2번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대요. 아파트 세 얻으면서 살림 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서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합니다. 바다 이야기가 뭐죠? 뭐 오락실 게임방 가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바다에게는 횟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선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 3번에 보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 또는 4번에 건물 주인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세줬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죠. 암기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주인이어도 당연히 이거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는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물어야 될 거 8번 내려와서 별표 줄자 끝죠. 임대인 갈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존속은 아버지입니다. 비속은 자식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위아래겠죠. 존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가에는 없기 때문에 8번을 별표 딱 찍으시고 9번은 뭐 읽거나 많아죠.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 임차인이 현저하게 위반했대. 공부 안 해도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사유인데 8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이제 임대인 집주인이 그죠?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분양받고 자기는 이제 일단 전세 살고 있었겠지. 그럼 아파트가 최소한 한 2, 3년 있어야 다 지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자기가 이사를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아파트가 기간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고 전세를 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거절 사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밖에 나가면. 원래 보증금 1억에 월세 80으로 살고 있었어요. 임차인이. 그런데 지금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월세를 100만 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월세 100만 원짜리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비켜주세요 하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게. 그러면 이제 비켜줄 수 있잖아. 그죠? 사실은 들어갈 생각이 없고 월세를 더 받으려고 내가 들어가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3자가 들어와 있으면 누가 손해를 입었죠? 나간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는 그런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8번의 거절 사유를 잘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간다 해놓고 들어가지 않고 제3자에게 세를 주면 나간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거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되고 그 단원이 오른쪽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35페이지 자, 상단에 동그라미 5번 찾으셨습니까? 작은 글씨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말했죠.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1, 2, 3 들어오는데 자, 1번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줄 바꿔서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 예를 들면 임차인이 그대로 있었으면 월세 80으로 있었을 건데 나가라 하는 바람에 월세 150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70만 원씩 손해 입었죠. 3개월치 3, 7, 2, 21, 210 대충 이런 뜻이에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2번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원한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차임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 자, 그러면 이 사람 80만 원으로 있는 걸 100만 원짜리를 돌렸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20만 원씩 더 받겠죠. 그 20만 원에 2년치 대략 곱하면 얼마 나오겠죠? 3번 1항 8호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까요? 안 나가도 나가는 바람에 이사비 들었겠죠. 이사하다가 김치냉장고 깨지는 바람에 300만 원짜리 하나 더 샀어요. 이런 손해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숫자로 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1, 2, 3번 이런 것들의 큰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1번 바로 위에 줄여보면 다음 각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큰 금액의 동그라미. 이거를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금액, 이 1, 2, 3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큰에 체크를 합니다. 자, 드디어 내려가면 4번 대항력하고 들어왔고 이 대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시 별표인데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공부하신 분이 지금부터 출발하는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거나 대항력에 대한 문제를 틀리면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항력이 있어야 임대차 보호법이 출발을 하게 돼 있으니까 대항력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중요하다는 대항력이 뭐냐 하니까 그게 첫째 줄에 박스입니다. 대항력 등 제3조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택의 인도 동그라미 이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주민등록을 마친 때 동그라미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이라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복잡하지만 그 다음 날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조건이 3개. 그 다음 날로부터 줄 쫙 긋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를 대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동그라미 4번. 이게 민법 조문의 표준말입니다. 이 대항력의 표준말이 동그라미 4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바로 밑에 줄에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의 표준말이죠. 자, 지금 그 법조문을 다시 해석합니다. 대항력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건물을 인도받고를 이사한다 그랬죠. 그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 다음 날을 오전 0시부터다 이렇게 시간도 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림으로 보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집주인을 뭐라고 부르죠? 임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집을 팔면은 매도인이지만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집주인을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 그렇게 부르죠. 자, 갑과 을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는데 여기 세입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겠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갑 집주인이 자기 아파트를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를 합니다. 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수 있죠. 내 세입자가 있다고 내 아파트를 팔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를 산 사람, 병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새로운 주인, 신소유자다. 맞습니까? 자, 이 사람은 아파트를 새로 샀는 새로운 주인인데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사고 싶어서 샀겠지, 그죠? 또는 뭐 가격이 싸서 샀거나 아들한테 하나 사주려고 샀거나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요, 보통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거기 누가 있다? 세입자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세입자 보고 당신은 옛날 주인, 갑하고 계약을 했지 내하고 계약한 적은 없으니까 당신이 좀 나가주시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팔릴지, 팔리면 나가야 될지, 있어야 될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거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었어요. 임차인은 뭐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줄을 꺼셨다고요. 자, 그때 대항을 한데 여러분들은 임차인이면 뭐를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보증금도 저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고 그거를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뭐를 원하는지를 잘 의식해 놓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집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팔았으니까 이 사람을 매도인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사람은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지. 자, 그러면 대항력이 이해가 돼 있으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OX. 당연히 O.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 그랬잖아. 그죠?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데 왜 매수자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X 딱 찍으면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그죠? 매수인이 누구냐는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된다고요.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매를 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인 갑이 사망을 했답니다.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주인이 사망을 하면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에게 상속됐겠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병이 상속인이 새로운 주인이죠. 시험 지문에서 임차인 어른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주인. 자, 사망을 하니까 상속인인데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됐대요. 아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왜 경매됐죠?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서 자, 경매로 처분이 되면 누군가는 낙찰을 받겠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경매로 낙찰을 받은 자를 경락인 그래요. 경락인이 새로운 주인이다. 그죠? 그래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하니까 사망하면 상속인, 매매는 매수인, 경매는 경락인, 내가 아파트를 줍니다. 주는 거를 정려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받은 사람은 수정자잖아. 그죠? 수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적으려니까 끝도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확 묶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자라는 조문이 그래서 흘러갑니다. 지금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했다? 갑하고 을하고 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아닌 나머지 제3자들에게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장하는데 방금 조문에서 살짝 읽었지만 대항력의 표준말은 이렇게 돼 있죠. 양수인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했던 물건을 받은 자잖아. 그죠? 양수인은 누구? 임대인, 집주인의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금 줄 거는 게 그거예요. 그 임대인의 권한을 승계했으니까 임대인이 내줘야 될 보증금을 누가 내줘야 된다? 양수인이 내주는 거예요. 이를 대항력이라 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지문에 쓰거나 어디서 매수인, 상속인, 경락인이 나오거나 병이 나오거나 새로운 주인이 나오거나 3자가 나오거나 전부 다 양수인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항력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할 때 그 양수인의 개념을 쫙 보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를 대항력이라고.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이 보호가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어쩌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 주는 법인데 그래도 기간보다는 보증금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뭐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항력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그러면 임차인은 뭐를 해놔야 됩니까? 하니까 등기를 하면 등기 한 날부터 보호를 받는데 방금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래 나갔어요. 그럼 등기가 있으면 바로 등기 한 날부터 보호받지만 등기가 없더라도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 지문에서 1월 1일 이사하고 1월 2일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력은 언제부터게? 1월 3일 0시부터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월 1일 이사하고 1월 2일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사하는 날 저당권도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당이 빠르냐 대항력이 빠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누가 빠르다? 당연히 대항력은 1월 3일, 저당은 1월 1일 들어왔다면서요. 당연히 저당권이 빠를 수밖에 없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다시 1월 1일 이사하고 1월 2일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때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대항력이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저당권은 언제? 1월 2일, 대항력은 1월 3일. 당연히 저당권이 빠르겠죠. 자, 그러면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1월 2일 저당권이 들어왔대요. 대항력이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자, 일단은 대항력은 언제? 그렇지. 1월 1일이니까 1월 2일 0시부터 저당권도 1월 2일 같은 날인데 은행에서 아무리 문 빨리 열어도 아침 9시는 돼야 문 열겠죠. 그럴 때는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전 0시라는 개념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까지 익히시는데 자, 이 말을 좀 더 편안하게 실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여기 있는 임차인이 여러분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야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에도 다니고 하니까 부동산에 박사가 돼 있는 줄 알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 넘어간단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이 날아갈까 걱정이니까 잠이 안 온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다면 1번 잘 되었네 이래 이야기하시면 될 문제는 아니죠. 친구한테 그래 말하면 안 되죠. 잘 되었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 오늘 배운 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대항력이 있잖아. 그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항력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맙겠죠. 이 대항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때 말 천천히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돼요. 또 대항력이 뭔데 하면 또 지금 했던 말을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그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괜찮다. 대항력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무조건 괜찮다. 이러면 안 되고 여기 봐봐요. 1월 1일 이사할 때 저당권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월 2일 전입신고했다면 이때는 저당권이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괜찮다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이사 들어갈 때 저당권이 들어왔더나 안 들어왔더나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 만약에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뒤에 들어가서 대항력은 앞에 있는 선순위에는 대항할 수 없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대출해 줄 때는 여기 세입자가 없을 때 대출을 해줬다니까요. 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대항력을 세입자가 보조금을 먼저 받아갈 거니까. 그래서 은행이 당연히 확인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없네. 그래서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돌았어. 근데 이 세입자가 먼저 대항력을 주장해서 보조금을 받아간다면 1번에 있는 국민은행이 손해를 보는 수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대항력은 딱 조건이 하나 있어. 대항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걱정이다 하면 반드시 뭘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네가 들어올 때 저당이 있더나 없더나 그건 물어봐야 돼. 없다. 그러면 괜찮다. 대항력이 있잖아. 이래야 되지. 무조건 괜찮다. 이래놓고는 나중에 저당권이 먼저 있어가지고 보조금 다 날아가 버리면 친구 2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죽였다가 살려놨다가 또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아니지. 그런 사람은. 그죠? 지금 뭐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대항력은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날짜도 잘 보라 그랬잖아요. 자,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날짜는 같지만 시간상으로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다. 그죠? 대항력의 개념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임차인은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서 1월 1일 이사하고 이렇게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이렇게 천천히 보면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에서 1월 1일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갑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그 이사가 없어. 그럼 이사 언제 들어왔지? 이러고 있으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왜 날 새는가 하면 이사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날을 이사 날짜로 봐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 이사가 왜 정확하지 않다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 몇 번 해보셨죠? 이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3월 15일 이사한다. 이사 이렇게 갔겠죠. 대다수. 그렇게 이사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불 보따리 하나 갖다 놓고 내일 책상 갖다 놓고 하나씩 이사합니다. 일주일 이사했다. 그 이사한 날짜가 언제죠? 뭐 애매하잖아 지금 그런 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이사 갈 때 어디 가서 또 물어봅니다. 3만 원 주고 손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러 간다니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이사하세요 이래요. 근데 직장인이 평일날 이사를 못 하잖아. 그죠? 수요일 이사를 못 하는데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요일 날 전기 밥통을 하나 갖다 놓고 토요일 이사 가면 괜찮아요. 이제 그걸 또 이야기라고 듣고 수요일 전기밥솥 하나 갖다 놓고 토요일 날 이사 들어갔어요. 이사한 날이 수요일이다, 토요일이다. 무슨 날이다? 토요일. 전기밥통 갖다 놓는 날 해당 사항 없고. 그래서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토요일이라고 대답하신 분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수요일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전기밥솥 같은 날이 이사한 날이래요. 하여튼 그거 애매하잖아. 어쨌든 아주 표준 발음으로 토요일 이래서 지금 거지. 수요일 갖다 놓은 거 그럼 뭔데 그러면. 그래서 이사는 애매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한 날을 이사 날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보호를 받으니까 이게 40년 된 법이니까 이런 전입신고는 인정이 되나 안 되나를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교재 한 장 넘기시면 거기 536페이지 상단에 8내 해놓고 잔잔한 글씨들이 한 장 반 이상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재밌게 한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 전입신고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 내용이 판례로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좀 애매해. 이거를 보호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기거든. 반드시 누구 편에 서서 보면 된다? 임차인 편에 서서 보면 된다고.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니까. 그런데 가끔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하나씩 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보호를 못 받는 것. 자, 예를 들면,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데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A동 1101호로 글자 하나 더 들어갔죠. 이러면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못해준다.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다고. 여기 내용이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유리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임차인이 명백하게 잘못했다면 당연히 보호 못 받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지만 임차인이 잘못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러면은 당연히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자,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뜻은 이거예요. 자, 이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하나 있겠죠. 아들, 딸이 있고 네 식구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6개월 지나니까 임차인이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6개월 만에. 그럼 또 다 싸가지고 6개월 만에 이사 나간다는 게 쉬운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만 빠지고 가족들의 주민등록만 만약에 남아있었다면 이거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나? 그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 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옆에 잔잔하게 있습니다. 여기 딸이 고3입니다. 고3짜리 딸이 지방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고3이 가서 원룸 하나 구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는 딸내미 것만 돌아 있어요. 보호된다, 안 된다? 해줘야 안 되겠나? 그죠? 가족만 주민등록도 인정해준다. 라고 판례가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재미도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읽으시면 이거는 보호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판례라는 것은. 그죠? 대체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보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단원을 보시면 된다고요. 특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내가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적었어요. 잘못 적은 것을 오기라 그래요. 자, 이거는 대항력을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나? 나는 정확하게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옮겨 적었다면서. 그죠? 당연히 보호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 공무원의 지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건 또 보호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같은 공무원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의 지시로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이 동네를 쫙 밀고 오래된 주택단지를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가 뭐 지번이 신림동 55번지 무슨 아파트 101호 이렇게 나가는데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하러 가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원래 10월 1일이 되면 이 동네 지번을 다 합병해가지고 55번지가 17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7번지로 전입신고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여러분이 그 말을 안 들을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17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경매 처분될 때까지 만약에 55번지로 돼 있었다면 그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지? 같은 공무원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 보호해준다. 공무원의 지시로 잘못 적었다,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뭐 해봤자 이게 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시로 그렇게 적어서 보증금 1억이 날아갔다면 여러분도 가만히 못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소송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송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판결이 나는가 하면 전입신고는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수리가 돼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수리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통 터지는 판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은 의식하시면서 그 단원을 봐놓습니다. 민법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인정해 주냐라는 부분이 된다, 안 된다를 정리하셨다면 자, 이제 넘어가서 드디어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540페이지. 임차 보증금의 보호해서 첫 번째 보증해 주는 게 뭐다? 우선변제권하고 들어왔습니다.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별표 탁 찍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변제권이 뭐냐 하니까 옆에 제목에 줄 것이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한다. 그래서 자, 우선변제권이 출발을 했고 우선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항력은 기본이고 대항력이 있어야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대항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이 우선변제권은 방금 줄 것이었지만 반드시 무슨 말이 따라가는가 하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이 후순위라는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이런 굉장히 큰 권리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어떤 집에 여러분들은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입니다. 처음 보증금 3억에 전세 이사를 들어가는데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보증금 3억이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보증금 3억을 주고 들어가지만 신축 아파트니까 다른 권리가 별로 없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확정일자만 탁 찍어 놓으면 그 뒤에 누구보다도 내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후순위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 이렇게 말하고,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확정일자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변제권이 출발을 했는데, 그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교재 보시면 540페이지입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내려갑니다. 우선변제권의 내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줄 긋고 있습니까? 후순위 물건,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항상 후순위라는 말이 딱 갖다 붙어야 되고, 그때 조건이 확정일자를 찍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대항요건은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확정일자 줄 하나 꽂고, 그러면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럼 민법에서는 그 정도는 안 묻지만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십니까? 거기에 두 줄쯤 내려오면 동주민센터,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그까지만 적었지만 법원 등기과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정인 사무소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읍면 동사무소, 등기소, 법원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편리하게 받아라 이거예요. 상가는 좀 이따 비교할 때 관할 세무서에서만 딱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이제 시험에 연결되는데, 좀 더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등기소에 가서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오늘 이 서류가 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전입신고를 했지만 수원에 있는 공정인 사무소가에서 받아도 돼. 그죠? 그래서 장소도 구분하지 않는데, 가끔은요, 실무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우리 동네 들어온 것만 찍어준다. 이런 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림동사무소에서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못하면 옆에 가서 다른 등기소 가서 받으면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자기 지역에 들어온 것만 찍어준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받을 때 경비 얼마 들까요? 500원 듭니다. 500원. 경비도 아니죠. 근데 공정인 사무소는 1,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국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의식하시고, 자,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우선변제권의 성계, 금융기관이 성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험하고 크게 관련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541페이지 한가운데 4번 확정일자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하여 하단에 확정일자부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커져. 뭐 10년간 보관하고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가볍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5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큰 2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그를 다른 말로 최우선 변제권, 여기가 별표면서 무조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걸 크게 중요 안 하는데,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잘 털리니까.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오늘 꼭 졸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실무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최우선 변제권이 출발을 했고, 이 최우선 변제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교재에서 확인하겠지만, 대항력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소액 보증금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의 소액 보증금이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어지는 단원이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한다. 그래서 다른 담보 물권이라는 말을 찾아야 된다고요. 다른 담보 물권이라는 말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최우선 변제를 하죠. 다른 담보 물권자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 하니까 대항력은 기본이고 소액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액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랬지.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고 이렇게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X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요소는 아니죠. 그런데 시험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유리하다. 그 말은 맞겠고, 그죠? 뭐 확정일자 찍어서 손해볼 일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은 대항력에다가 소액 보증금이면 누구보다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니까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소액이 얼마냐는 궁금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액이 얼마일까요? 하니까 교재표를 봅시다. 교재 54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547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제일 상단에 2021년 5월 11일 하는 거 찾으셨나요? 거기 날짜 위에다가 현재 이렇게 크게 적어놔야 돼. 그래서 2021년 1년이 채 안 됐죠. 5월 11일이죠. 11일부터 지금 현재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아직 1년이 채 안 됐고, 이게 작년 5월 달에 이 법이 개정되고 10월에 시험이 있었죠, 작년에. 근데 작년에 여기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출제가 안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처음 만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잘 봐놔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올해도 여기서 만약에 안 나왔다. 주택임대차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왔다면 내년에는 벌써 이제 2번 걸러갔잖아. 그죠? 그럼 내년에 공부할 때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내년까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는 더 잘 봐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소액이 얼마냐 하니까 그 표를 보시면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은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5천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입니다.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을 과밀권역이라 합니다. 과밀권역은 얼마?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4,300만 원까지. 맞죠? 4,300만 원까지. 그 다음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300만 원까지 최우선해 주겠다. 이거 말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일 때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데 숫자가 조금은 구질구질하지만 원래는 그래도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랬고, 원래 여러분들은 서울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왜 서울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하면 강원도 홍천은 지금 여기 기준으로 얼마죠? 강원도 홍천. 기타 지역이잖아.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죠? 기타 지역은 얼마? 6천일 때 2천인데 강원도 홍천을 기준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옵니다. 홍천에 시험 치는 학생 100명도 채 안 됐는데 거기 있는 걸 물어야 될 이유가 없죠. 20만 명 시험 치는 서울 지역을 항상 시험에서 묻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지역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울 것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른 것도 다 알면 좋죠. 자, 안양, 평촌, 분당, 일산 얼마? 1억 3천일 때 4,300, 광역시 7천일 때 2,300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숫자를 다 암기를 못했더라도 이거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최우선 변제의 소액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나가면 OX,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소액 보증금의 전액을 최우선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1억 5천일 때 5천까지라 그랬지 전액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 정도의 표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숫자는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소액 보증금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죠. 일부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일부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이게 30%예요. 그래서 30%라는 건 법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5천만 원까지니까 30% 3 딱 곱하면 1억 5천 딱 나와요. 3, 5, 15. 4,300에 30% 딱 때리면 4, 32, 3, 40, 1,270 얼마 이래 나오니까 1억 3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300에 30%, 3, 3은 9, 2, 3은 6, 6,900 이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7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00에 30은 3, 2, 2, 3은 6, 6천 나오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30%를 무조건 해주는구나. 그러면 숫자를 보기가 좀 편할 거예요. 서울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가 우리 중개실무에서 중요하다는 이유는 현장에서 잘 털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최우선 변제가 출제가 안 되면 그만인데 만약에 물었다 하면 안 물어야 될 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 1번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휴일에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이거 2개만이라도 건져가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다 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2분의 1의 범위 그리고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이 부분이 현장에서 다 틀리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책에도 있습니다. 책에 찾아드릴게요. 자, 책에서 546페이지 밑에 참고해가지고 자, 소액 임차인의 기준과 최우선 변제액 첫째 줄에 그 별표입니다.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 그대로입니다.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될 당시의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을 정한다. 그거 별표. 그게 지금 여기 적었잖아요.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번 거죠. 그리고 2분의 1의 범위도 나오죠. 2분의 1의 범위는 교재 어디 있죠? 어디에요? 45페이지. 545페이지 뒤로 돌아가서 가운데 있습니다. 자, 545페이지. 그게 한가운데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역시 별표하고 줄자 긋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범위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우선 변제라는 말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 2분의 1 그 조건하고 여기 있는 선순위 담보 일자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짚어드렸고 두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했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시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은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합니다. 자,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항상 최우선 변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서울이다 이렇게 줍니다. 자, 여기 서울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1억 5천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되어서 1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집이 경매 처분되어 1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이 금액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게 최우선 변제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세입자가 1억 5천에 두 가구가 사니까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할까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답이 얼마? 문제는 알아듣겠습니까? 주택이 어디 있는 주택이고 서울에 있는 주택이고 세입자가 1억 5천에 두 가구가 살아요.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되어서 지금 1억이라는 대금이 낙찰이 되었어. 그럼 최우선 변제는 다른 담보 물건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씩 해주냐고. 답은 2,500, 2,50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배우죠. 지금 1억 5천이면 5천만 원까지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단서가 있다니까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해준다. 이 말을 암기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1억에서 2분의 1이면 얼마?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가지고 최우선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천씩 못 해주겠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두 가구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돼. 그러면 얼마씩? 2,500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크게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지금 현장에 나가서 개공사들이 지금 서울에서 1억 5천이면 최우선 변제가 얼마까지지 하는데 무조건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 얼마씩 나간다. 2,500 나가고 있는 거 보시죠. 무조건 5천만 원 된다 그랬는데 2,500 나가면 나머지 개공사 잘못 설명했으니까 물어내라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죠? 왜 이렇게 되어 있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2분의 1을 하느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여기 보면 이 집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여기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경매가 처분됐을 거니까. 그런데 국민은행보다도 제일 먼저 5천 다 해줘 버리면 1번 국민은행은 꽝 되는 수도 생기잖아요. 금융기관이 돈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니는 꽝 이래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절단 나버립니다. 절단.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세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여러분 금융기관이 만약에 경매 처분했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빨리 뭐 해야 된다? 대출금 회수해야 되겠지. 대출금 회수하는데 돈을 갚아주면 다행인데 못 갚아주면 바로 경매 신청합니다. 온 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세집니다. 전부 경매한다고 난리 난다니까. 그죠? 경제가 절단나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2분의 1은 딱 떼놓고 최우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세입자가 3가구가 있다면 나누기 3 하겠지. 그러면 5천만 원에 3이면 1,700만 원씩 밖에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항상 5천만 원은 최우선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다시 여기 낙찰이 되는데 세입자가 1억 5천에 한 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까요? 자, 1억에서 낙찰되었고 2분의 1을 범위면 얼마? 5천만 원 있죠. 한 가구가 있다며. 그럼 5천만 원 주는 데는 지장 없잖아 지금. 그죠? 5천만 원 안 된다 소리 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5천만 원까지 이하가 가능하다. 이 개념을 익히고 계셔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 현업을 하시는 개공사들은 서울에서 1억 5천이면 얼마지 하면 무조건 5천원 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0% 나옵니다. 50%. 꼭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꼭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말을 일단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악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악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 집이 경매 처분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경매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렇지, 집주인. 자기가 대출을 지금 6개월 동안 안 갚았으니까 곧 경매 들어온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이 4칸이 있으니까 친구들아 모여라. 이사와 전입신고 갖추고 1억 5천씩 계약서 써놓고 여기 가서 자고 있으면 전부 5천 다 먼저 줘버리면 또 국민은행이 꽝 드는 수도 생긴다니까요.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분의 1은 떼놓고 최우선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줄 것이었지만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을 이해시키려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멀리도 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은 좀 더 신경 써서 보잖아. 그죠? 자, 이게 서울 관악 신림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신림동은 서울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자기 일이라고 어느 동에 사세요? 옥수동. 옥수동에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다니까. 신림동도 서울이죠. 왜 신림동으로 갔는가 하면 애가 서울대 입학한 거예요. 서울대 입학해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집에서 옥수동에서 다니니까 멀잖아. 그래서 애 바라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림동에 아파트 하나 얻어서 뒷바라지 하러 가는 거예요. 애가 서울대 가면 갈 수도 있죠, 있어? 안 가요? 그래, 일단 가야지. 교육을 해서 가는 걸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맹자 엄마가 교육을 해서 간다고요. 여기가 서울대 갔으니까 너무 멀리 다니니까 옥수동 멀지도 않지만 그래서 신림동에 언제 이사를 들어갔는가 하면 2022년 올해 4월 1일 보증금 1억 5천으로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보니까 이 신림동에 있는 주택에 2021년 작년이죠.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달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4월 1일 1억 5천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2021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주택은 위험하다, 안전한 주택이다. 안전하지. 왜 안전한가 하면 내가 보증금 1억 5천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억쯤 되니까 내가 1억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에 돈 못 갚으면 당연히 국민은행이 경매 처분하겠지 하면 3억짜리가 한 2억 5천쯤 내려오겠죠. 잘 모르지만 그럼 2억 5천 내려오면 여기 500만 원 주고도 남은 돈으로 내 거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죠. 이런 주택은 안전한 주택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1, 2순위에 국민주택자금대출 4, 5천만 원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전한 집이에요. 근데 안전하지만 만약에 이 주택에서 대출금 500만 안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경매 처분할 거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난 공부를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는 얼마 받을까? 이거는 알고는 살아야 되잖아. 안전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까요? 다시 문제 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서울로 이사를 들어갔어. 언제? 올해 4월 1일 보증금 1억 5천에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 작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돈 못 갚아주면 경매 신청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야, 지금 1억 5천에 들어가니까 5천은 무조건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날 샌다. 지금 이 말이에요. 왜 한 푼도 못 받는가 하면 내가 지금 1억 5천에 들어가는 해가 2022년 4월 1일이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담보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다니까. 자, 그럼 선순위 담보가 언제 돼 있는데 2021년 1월 1일 돼 있다고 지금 적어놨잖아요. 지금 1억 5천일 때 5천까지 해주는 게 언제부터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그때 대출을 해줄 때 서울은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니까 시험에서 필요하면 표를 준다고. 그 표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왼쪽에 표 한번 봐봐요. 교재 546페이지 제일 밑에. 자, 546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2018년 9월 18일 이후에 요래 돼 있죠. 그럼 이때부터 언제까지죠? 2021년 5월 10일까지잖아요. 지금 5월 10일 현재는 나와 있으니까 거기 2번 끝에 적어봐요.
2018년 9월 18일 이후 담보물권의 설정 옆에다가 2021년 5월 10일 그래 적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지금 5월 11일부터는 이렇게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요 앞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2021년 5월 10일까지는 자 1번은 봤으니까 줄 것이야 돼. 서울은 얼마라고 돼 있죠? 1억 1000일 때 3,700을 해준다라는 표잖아 이게 지금.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국민은행이 지금 이 집에 2021년 1월 1일 대출을 해줄 때는 자기보다 국민은행보다 먼저 받는 게 얼마다? 1억 얼마? 1000이죠. 1000만 원일 때 얼마까지? 3,700까지를 해준다는 걸 국민은행이 알고 대출을 해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1억 5천일 때 5천까지를 이 사람을 먼저 해줘버리면 국민은행이 앉아서 손해보는 수가 생기잖아. 그죠? 아니 금융기관은 돈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네가 손해봐라.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려면 대출해주던 시점으로 최우선 변제를 따지면 아무도 억울하지 않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먼저 해주는 거니까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따진다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때는 1억 1000일 때 3,700이니까 나는 지금 얼마에 들어가고 있다? 1억 5천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준을 넘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죠? 자, 이게 행여나 좀 어려우신 분은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암기를 해놔야 돼. 일단 암기를 해놓고 이제 오늘만 수업하고 말 것도 아니고 5, 6월, 7, 8월, 9, 10월 두 달 단위로 계속 이야기를 그냥 심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잘 틀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짝 오해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1억 5천에 전세를 나가는데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기준이잖아 지금. 최우선 변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랬지 1억 5천만 원을 못 받는다 이야기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게 경매 처분되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 나왔다 치고 앞에 선수리 담보 주고 남은 돈에서 내가 1억 5천 받을 수 있겠지. 최우선은 먼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안 되니까. 됐나요? 이거를 한 푼도 못 받는다 하니까 1억 5천만 단어라고 합니까? 지금 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단원이 무슨 단원이다? 최우선 변제의 단원이잖아 지금. 그죠? 최우선 변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일이 2022년 4월 1일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대출이 언제 돼 있는가 하면 2021년 8월 1일 국민은행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담보가 돼 있는 날짜를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2021년 8월 1일이면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1억 5천일 때 5천까지니까 나는 최우선 변제 무조건 얼마를 받는다? 5천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못 받는다 소리 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고 뭐를 따진다?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따진다. 그죠? 자, 이게 이해가 돼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서울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1억 5천에 빌란지 아파트인지를 전세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자가. 얼마에 들어온다고요? 1억 5천에. 나는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1억 5천이면 무조건 5천 됩니다. 실수 크게 하는 겁니다. 첫째, 2분의 1의 범위를. 이 집이 얼마 낙찰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잖아. 그죠? 2분의 1의 범위, 그거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대출이 언제돼 있는 날짜를 따져서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된다고.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죠? 요 두 개 개념을 오늘 꼭 쥐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실무에서 가장 잘 틀리고 중요한 거. 최우선 변제는 대항력에다가 소액 보증금인데 지금 서울은 얼마다?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우선을 따질 때는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한 20년 전에, 그럼 2000년도죠. 2000년, 20년 전에 만약에 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이면 거의 최우선 변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아마 최우선은 서울에는 4천만 원 이할 될 거예요. 지금 4천으로 아파트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잖아 지금. 그죠? 그럼 최우선 변제는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건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대출이 오래전에 돼 있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 표는 지금 최근 3년, 3번 바뀐 것 같이 표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 546페이지 보시면 자, 표 밑에 하단에 2014년부터 얼마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2번 2018년부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지금 현재 2021년부터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것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떤 교재는 한 20년치 표를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여러분 실전에서는 필요합니다. 그거. 왜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 전세 얻을 때 한 20년 전에 대출 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 여기까지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최우선 변제권을 정리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540페이지, 48페이지 차임의 정감 청구권인데 상가와 비교할 거니까 이번 시간에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합시다.